KT화재 나흘째인 오늘 인터넷이 99% 복구되면서 어느 정도 서비스가 정상화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한 피해 보상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상인들이 불매운동을 거론하고 KT 가입자 수도 줄어드는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GM 본사가 북미 공장 5곳과 해외 공장 2곳의 문을 닫고 14,000여 명을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공장이 어딘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한국 GM이 포함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협과 수협 같은 상호금융조합에 잠자고 있는 고객 돈이 1,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내가 찾지 않은 돈이 있는지 인터넷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판교 등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임대 기간이 연말에 끝나면서 분양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비싼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임차인들의 호소가 잇따르자 정부가 다음 달에 지원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주민들과 정부 입장, 해법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 화재 복구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는 거의 정상화됐지만 피해 보상안은 아직입니다. 일부 상인들은 불매운동을 거론하고 나섰고 KT 가입자도 줄고 있어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신윤철 기자입니다. KT에 따르면 오전 11시 기준으로 인터넷은 99%, 무선 96%, 유선 전화는 92%가 복구됐습니다. 현재 가장 복구가 더딘 작업은 통신구 진입이 필요한 동케이블 기반의 유선 전화입니다. 정밀 감식이 끝나야 본격적인 통신구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KT는 유무선 통신망 가복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통신구 및 시설에 대한 복구도 가능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KT는 황창규 회장 등 임원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 3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영업 피해를 입은 주변 상권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일부에서는 불매운동에 나설 태세입니다. 아직도 전화가 안 되고 아직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언론 발표를 현실하고 맞지 않게 발표를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더 열받고 있습니다. 불매운동 할 거예요. SK텔레콤도 있고 유플러스도 있고 그러니까. 업계 등에 따르면 사고 이전에 하루 7, 80명씩 늘던 KT 가입자는 사고 당일 830명, 이틀째 680명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와 통신사는 합동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통신망 점검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KT 아현지국 화재로 초유의 통신 마비 사태가 불거지면서 음식점과 PC방 등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가 피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KT는 보상을 공언하고 있지만 보상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강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의 이 식당은 지난 주말부터 결제 단말기가 복구될 때까지 카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화로 예약하고 방문하는 직장인 손님이 대부분인데 전화기는 아직도 먹통입니다. 인건비하고 가게세하고 사입비하고 해서 최하가 100은 매상이 돼야 돼요. 근데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현재. 한 달 전화요금 정도는 보상하겠다고만 얘기 나오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KT의 약관은 통신마비로 발생한 영업손실 등에 대해 보상 규정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아닌 소상공인과 같은 계약자의 경우 KT는 민법에 따라 영업손실 등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제는 보상 범위와 규모입니다. KT는 오늘 직원들 300여 명을 투입해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지만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등 소상공인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한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금원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KT 유무선 가입 고객 대상으로는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지금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KT가 제시한 보상 방안에 상인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단체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인들이 KT의 책임과 손해 규모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이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SBS CNBC 강혜지입니다.
네, 이런 재난을 방지할 수는 없을까요? 정부와 통신사업자가 머리를 맞댔는데요.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이 내용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TF가 연말까지 대책 마련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갔나요? 네, 일단 통신사가 자체 관리하는 D급 통신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실시되고 허술한 소방법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통신사 간 협력 방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재난 발생 시 다른 통신사의 우회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 간 사전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를 위한 방안이 마련이 돼야 할 텐데 그중에 하나로 통신사 간의 필수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필수 설비란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전봇대나 케이블을 땅속에 묻기 위한 관 등을 의미하는데요. 피해를 본 용산 마포 지역은 대부분 KT 설비를 사용하고 있어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입자망 구간에서 가입자한테 갈 수 있는 부분의 필수 설비를 거의 KT가 독점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공동활용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과학기술 정보통신 소극적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네, 지금은 통신 3사가 케이블을 땅속에 묻을 때 사용하는 관로를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관로를 쓰자는 것입니다. 이 공동 관로를 쓰면 특정 사업자의 케이블만 훼손되고 다른 사업자 케이블은 훼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 공사를 통해서 훼손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케이블을 사용해서 통신 장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정 기자, 필수 설비 공동 활용 문제는 이전부터 계속 거론됐던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평창올림픽 직전에는 KT가 SKT 시설을 훼손했다며 고소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5G 시설 구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기부 주도로 필수 시설을 공동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KT는 필수 설비의 핵심 관로를 72.5%, 전봇대는 93.8%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공기업이었던 한국통신 시절부터 전국적으로 필수 설비를 구축해 놓은 덕입니다. KT가 필수 설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나머지 통신 사업자가 KT에 대가를 지불하고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5G는 고주파수이다 보니 기지국을 촘촘히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있는 설비를 같이 활용하자는 방안이 나온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통신 재난 방지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고 그리고 5G 시설 구축 비용도 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좀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각 사업자가 이 대가, 즉 돈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KT 입장에선 협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통신사가 높은 대가를 지불했으면 하는 마음이겠죠. 하지만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설비 공동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역시 비용을 낮추고 싶어합니다. 이번 재난 상황을 계기로 과연 이런 이해관계가 조정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한국 GM 철수설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미국 GM 본사가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어떤 식으로든 한국 GM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나리 기자입니다. GM이 미국 디트로이트 등 북미 5곳과 해외 2곳 등 7곳의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미에서만 1만여 명의 인력이 감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로벌 구조 조정의 목적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집중과 선택 때문이라는 것이 GM 측의 설명입니다. 한국 GM 측은 해외 2곳에 해당하지 않아 영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GM이 해외 공장 2곳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만큼 고용 불안과 철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법인 분리 후 구조 조정에 나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다는 국가와 기업 간의 약속을 맺었잖아요. 지금 법인 분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분리돼서 나가는 법인은 그 약속에서 해당되지 않는 법인이 돼버려요. 앞서 2013년 GM은 호주에서 TV 광고까지 하며 철수설을 부인했지만 지원이 끊기자 곧바로 철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는에 8천억 원 지원이 집행되고 나면 사업 축소나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8천억을 줘서 GM이 하루아침에 나갈 거를 10년 더 있도록 한 거냐. GM의 장기적인 사업 계획에 한국은 없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한국 GM은 GM 출신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등 법인 신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연구개발법인은 다음 달 3일 출범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이대로 사그러드나 했던 광주형 일자리 논의가 전기를 맞았습니다. 광주시 협상단이 지역 노동계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 협상단은 오늘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지역 노동계로부터 현대차와의 협상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 협상단은 현대차를 설득할 협상안을 다시 만들어 재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또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적정 임금에 대한 것은 어쨌든 실질 소득의 증가, 이 양쪽을 다 봐서 양쪽이 서로 균형을 유지하는 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적 부진, 노조 반발 등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대차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현대차 노동조합은 광주형 일자리의 급여 수준이 조건에 따라 현대차 초임의 87%에 육박한다며 반값 임금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더 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모제로 전환을 해서 오늘 군산에서도 오셨는데요. 경남이라든가 창원, 거제도 등등에서도 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아주 관심을 많이 보이는 그러한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을 포함해서 공모형으로 전환을 함으로 해서 광주시로서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더구나 국회 예산심의 일정인 다음 달 2일을 넘기면 내년도 예산 편성이 어려워 사업 추진 동력을 급속히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성사되느냐 아니냐 막바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죠. 소비자들의 심리 상태와 경제 상황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뜻인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21개월 만에 가장 낮게 나오면서 우리 경제에 비관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손석우 기자가 소비 심리를 통해 우리 경제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투수강섭 두 손을 바짝 시켰던 김영수 1루에서 1994년 프로야구팀 LG 트윈스가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했던 당시 모습입니다. 4전 전승의 통합 우승을 차지했는데 원동력은 이른바 신바람 야구였습니다. 선수들이 기죽지 않고 신바람 나게 경기했더니 놀라운 성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게 이 신바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죠. 소비자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를 보니까 기준선 100을 9월에 가까스로 회복하나 싶더니 지난달에 이어서 이달에도 100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더 암울합니다. 생활 형편도, 앞으로의 수입이나 소비도, 경기나 취업에 대한 전망도 대부분 전보다 더 부정적이거나 별 기대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소비 심리는 실물 경제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가계대출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이른바 보험계약 대출이 특히 크게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규제 강화로 은행 대출이 막혔거나 한도가 다 차다 보니까 자기 보험을 담보로 돈을 마련해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30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합니다. 미국처럼 각종 경제지표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리면 좋으련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부진한 경기 상황과 1,5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대출을 감안하면 금리를 올릴 상황이 아니지만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금리가 인상되면 시중금리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서민들로선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 부진에 이은 내수 침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우려가 커지는 요즘입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농협과 수협 같은 상호금융조합에 잠자고 있는 고객 돈이 1,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내가 찾지 않은 돈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의 금융포털 사이트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장가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입니다.
메인 화면 가운데 내 계좌 한눈에 코너에서는 개별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권 계좌, 보험, 대출, 카드 발급 정보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이곳에서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 권역의 미지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배당금, 출자금 잔액, 계좌 개설일 및 해지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금을 확인하면 거주지 인근 조합을 방문해 신분증, 환급 청구 신청서, 입금 계좌 등 서류를 내면 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계기로 상호금융에 잠자는 돈의 주인을 찾아주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호금융 권역의 미지급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미지급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9월 말 현재 상호금융조합에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금은 1,240억 원에 이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경기도 성남 판교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내년 초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값이 크게 뛰면서 그동안 임대로 거주해온 입주민들이 분양 전환 가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지원책을 다음 달에 내놓겠다고 발표했는데 논란은 여전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판교 아파트 시세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건설 원가와 현재 감정평가액의 평균값을 분양가로 결정하는 5년 임대주택 방식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공급 당시 가격을 분양가로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다음 달 말까지 우선 분양 전환권을 포기한 입주민들의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매입하도록 한 뒤 최대 8년간 재임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분양을 받으려는 입주민들을 위해 낮은 금리의 대출 지원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주민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 시세를 내라고 하는 거고 지금 8년을 연장하겠다는데 저희는 그 5년인 줄 알고 들어와서 5년을 더 버텨서 10년인데 저희는 8년 더는 못 살아요. 임차 기간의 절반인 5년이 지났을 때 조기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마저도 시행되지 않아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주거복지를 내세운 지원은 특혜라는 지적입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LH가 공급한 6만 6천 호와 민간건설사가 임대한 5만 4천 호 등 전국적으로 모두 12만 호에 달합니다. 판교를 시작으로 비슷한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 방식,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 등을 통해서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면서 정부의 핵심 정책인 서민 주거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역시 정부로선 아픈 대목인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서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앞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는데 그 분양가를 깎아주는 방식의 경우 법이 바뀌지 않으면 정부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현재로서는 정부가 그 부분은 불가능하다라고 못을 박은 상황이고요. 정부가 내놓게 될 대책의 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은 분양가를 깎아줄 수는 없으니까 저리의 대출로 자금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게 한 축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결국 그래도 비싸서 분양을 포기하게 된다면 임대로 살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출 지원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게 현재 거론되고 있는 지금 정부의 저리 대출 방식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디딤돌 대출이라는 상품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데 이 대출 상품의 경우에 최대 대출 한도가 2억 원입니다. 문제는 주변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저리 대출을 받아도 분양 대금을 치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이 지역의 임차인 보증금이 최대한 2억 원 정도 되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금을 최대한 받아서 합쳐도 4억 원 정도가 되는데 해당 지역의 판교 중소형 분양 전환 예상 가격이 한 7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 3억 원의 현금을 여윳돈으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디딤돌 대출로서는 충분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추가적으로 조달해야 되는 그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DSR 총체적 원리금 상환 비율까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어떤 금액 마련에 대부분의 서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고 이 임차인들에게만 대출 규제를 예외적으로 좀 완화해 주는 것도 또 다른 형평성 시비를 낳을 수 있어서 해법 마련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LH가 임대주택을 사들였다가 추가로 임대해주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은 재원 마련이 관건인데 민간건설사는 최소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분양가를 받았고 이제 LH 측에 이제 임대주택을 넘기게 될 텐데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인근 지역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LH가 매입해야 되는 금액 자체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초에 가장 빨리 이제 분양 전환하게 되는 그 부영이라는 임대주택 그 민간 건설업체가 그 공급한 단지 같은 경우에 총 세대 수가 370여 세대 정도 되는데 인근 시세 기준으로 한 85% 정도로 반영해서 한 채당 계산하면 7억 원 정도 토탈 다 해서 이 세대 전체가 분양을 전체가 다 포기한다면은 LH가 매입해야 되는 금액이 한 2,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 분양 전환 시점이 들어야하는 민간 건설사의 공공 임대 아파트가 모두 5만 4천 가구에 달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군요. 네, 당장은 LH가 매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든 저리에 대출을 해주든 해결한다 치더라도 사실 5년 임대나 10년 공공임대가 계속해서 있는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뛰게 되면 이와 같은 상황이 언제라도 재발될 수 있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 사회적 갈등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 특히는 사실 이 공공의 자산이고 우리 모두가 서민들이 누려야 할 공통된 자산이지 이것이 특정인들에게 아무리 서민들이고 또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특정인이 이것을 분양 전환받아서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개발 이익 자체를 다 독식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취지에 맞춰서 임대주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분양 전환을 전제로 한 임대주택보다는 영구 임대주택, 계속해서 이제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방안의 비율을 좀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공정거래법이 탄생한 지 38년 만에 전면 개편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전속고발죄의 일부 폐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먼저 어떤 내용이 좀 바뀌었는지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전속고발권을 일부 내려놨다는 게 가장 큰 변화로 꼽히고 있는데요. 현재는 공정위가 조사를 거쳐서 유죄라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을 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했었는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 사건 중에 입찰과 관련된 담합 혹은 가격과 관련된 담합 등 일부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내용들 몇 가지 살펴보면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근절하기 위해서 재벌이 상장사의 지분을 20%만 보유하고 있어도 규제 대상 회사에 포함이 되고요. 또 여기에 위반 행위의 과징금 상한을 최대 2배까지 늘려서 벌금을 2배까지 물릴 수 있게 되고 불공정 행위의 피해자가 공정위가 아니라 직접 법원에 이 불공정 행위를 멈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소위 금지 청구 제도도 이번에 새로 도입이 됩니다. 네, 역시나 가장 큰 관심사는 전속고발죄 폐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속고발죄가 폐지된 담합들, 아까 입찰 담합, 가격 담합 말씀드렸는데 이 담합들은 입증은 비교적 쉬운 데에 비해서 사회적인 비판은 훨씬 크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이 검찰에 만약에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 담합 사건을 밝히는데 아주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자진 신고가 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어서 이걸 막기 위해서 자진 신고자의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걸 법에 아예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담합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기자, 이번 전속고발죄 폐지는 담합 일부만 내려놓은 거잖아요.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네,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법안이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정거래법만 개정이 된 거고요. 예. 이 6가지 법안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이 있고 또 흔히 유통3법이라고 묶어서 부르는 대규모 유통업법과 가맹사업법 그리고 대리점 거래법이 있습니다. 이번 전속고발제 폐지가 공정거래법 하나에 그리고 그중에 담합, 그중에서도 일부에만 한정되다 보니까 공정위의 또 다른 주요 사건인 갑질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전속고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본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고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전속고발권이 여전히 공정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통3법, 하도급법에서도 전속고발권을 완화해서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전속고발제라는 게 고발이 많아지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해서 만든 제도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폐지가 되면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부 다수 기업들이 이 전속고발제 폐지에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 전속고발제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영업정지나 대표 구속 등의 형사처벌을 줄이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춰주는 대신에 민사손해배상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 더 큰 배상을 물리도록 한다면 근본적으로 피해자도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영업활동 위축도 줄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달 분양 예정인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 공급 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이 도입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방식입니다. 앞서 매매나 임대차 계약에는 도입된 적이 있으나 분양 아파트 공급 계약에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GDP에 의존한 지표 대신 삶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OECD 고위 전문가 그룹은 인천 송도에서 열린 OECD 세계 포럼에서 GDP에 과다하게 의존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예측도 그로 인한 파급 효과 평가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GDP를 넘어 제대로 된 웰빙 측정 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갈수록 공기가 더 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의 황사까지 더해지면서 대기질이 더 나빠질 텐데요. 따라서 내일도 전국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특히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환경부 기준은 나쁨 단계, WHO 기준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예보하고 있는데요. 황사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고요.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데요.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바레만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지만 제주도는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의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공기가 종일 나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10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강원 북부 산지로 건조특보가 내려지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는데요. 불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한낮에 광주 12도, 부산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서울, 경기 서해안으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